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세상의 미래라는 말을 신념으로 삼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요즘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과 약간의 운 덕에 아이들을 셋이나 낳기도 했죠. 다자녀를 출산하는 일부터 육아 방침 등 저의 모든 뜻과 제 일을 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가끔은 고집이 센 제게 불만을 표출할 만도 하건만 남편은 항상 저를 믿고 존중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의 인생에 저와의 결혼 생활 중 큰 고비의 순간이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저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기도 했죠.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던 당시의 우연한 사건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저는 이남 일녀 중 장녀입니다. 아빠는 공장을 다니며 엄마와 저 그리고 두 남동생을 부양하셨죠.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유독 학생들 모두를 진심으로 대해주던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4학년 내내 학교 다니기가 참 즐겁더라고요.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까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의 꿈을 꾸며 교대에 진학했던 건 바로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죠. 대학을 다니는 내내 저는 그 선생님처럼 아이들 마음을 배려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선생이 되어보니 아이들을 맡고 가르치는 일이 항상 즐겁진 않더군요. 선생님, 우리 애가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면 항상 애들을 잘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민지랑 서연이가 자꾸 저랑 안 놀아주고 따돌려요. 저 학교 오기 싫어요. 극성 학부모의 숱한 불만 제기와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연락, 어린 나이에도 이유 없이 반항하는 아이들 간의 서열과 따돌림 문제 등등 아이들을 가르치고 통솔하는 일엔 많은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해서 선생으로 남아있게 한 건 순수하고 예쁘게 절 따라주던 학생들 덕분이었죠. 선생님, 전 선생님이랑 지내는 이번 학년이 제일 재밌었어요. 저도 나중에 크면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제 중학교 교복 어때요? 너무 예쁘죠? 선생님, 내후년 스승의 날에도 찾아뵐 테니까 저 잊으시면 안 돼요. 학생들을 위한 제 노력과 정성을 알아주는 아이들을 볼 때면 그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업적으로 크게 만족하는 삶을 살다 제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 바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나도 선지 씨 같은 사람을 어릴 적 담임 선생님으로 만났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인생에 다시 없을 복이잖아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지인 소개로 만났던 남편은 늘 말을 신중하게 고르고 배려심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던 날 곧바로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짝이라는 걸 말이죠. 나이는 저보다 6살 많았지만 그 정도 나이 찬 신경도 쓰이지 않을 정도로 우린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 한 번은 남편이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난 아버지가 안 계셔. 아버진 지병 때문에 고생하시다 내가 고1 때 쓰러져서 결국 돌아가셨어. 나도 너처럼 동생이 둘이 있다고 했잖아. 막내는 남동생이 둘인 너랑 다르게 여동생이지만 말이야. 동생들은 아직 어리지, 집은 가난하지. 이젠 내가 아버지 대신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물론 어머니도 그때부터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식당 일을 나가셨는데 어떻게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게 그냥 두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는 포기하고 고등학생이 날 써준다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서 돈을 벌었어. 남편은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성인이 된 후에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집에 돈을 보탰다고 합니다. 대학을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두 동생을 위해 눈을 질끈 감았던 거죠. 물론 지금은 이렇게 번듯하게 성공했지만
어릴 적엔 마음이 좀 힘들었어. 너무 빨리 어른이 돼야 있으니까. 어머니가 속상해 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돈 아까워서 힘들어도 술도 마시지 않고 참았지. 그래도 어머니랑 동생들이 그런 내 고생을 알아주고 지금껏 고마워해 주더라. 물론 나만 고생하면서 산 거 절대 아니야. 어머니도 여태 식당에서 일하시고 동생들도 대학 다니면서 한 번도 편할 날 없이 알바하고 힘들게 살았어. 지금이야 둘 다 번듯한 회사원이 됐지만 말이야. 난 이렇게 서로의 힘듦을 알아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해. 나도 나중에 꼭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어. 남편이 살아온 내용을 들으니 한층 더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자기 고깃집을 차린 남편은 숱한 연과 노력 끝에 성공을 했다더군요. 위치도 번화가에 자리 잡고 있었고 탁월한 맛과 마케팅 덕에 꾸준히 매출이 올랐던 거죠. 이후 남편의 가게는 저와 결혼한 뒤 2호점까지 내게 될 정도로 쭉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남편과 결혼에 골인했어요. 저희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시누이는 늘 제게 잘해주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었죠. 남편의 성장 과정을 듣고 굉장히 남편을 기특하게 여기셨거든요. 난 첫인사를 왔던 날부터 자네가 마음에 들었어. 난 김서방 자네만큼 멋진 남자는 없다고 생각하네.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책임감도 넘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도 하지 않았나. 우리 아들놈들이 아니 막낸 저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 우리 큰아들이 자네 반에 반만 닮아도 좋을 텐데 그놈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는지 원. 친정 아빠는 남편을 칭찬하면서도 남편과 딴판이던 제 첫째 동생을 걱정하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분명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동생은 졸업하고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며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렸거든요. 누나, 나 3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돼? 아버지랑 엄마는 이제 절대 나한테 돈 못 주겠대. 나도 못 줘. 너 그 돈 가지고 또 경마장 가려고 그러지? 너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겨우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것 같더니 무단으로 그만둬버리고 그때 번 돈도 하루 만에 경마로 다 날려버렸다며? 아이 누나 제발 내가 돈 갚을게. 나 가끔 공사장에 막노동하러 나가기도 해. 네가 그 돈 벌어서 허기다 나한테 갚겠다. 또 곧장 경마로 갈 거면서. 제발 정신 차려. 너 진짜 어쩌려고 그래? 부모님 가슴에 이렇게 자꾸 대목 박을 거야? 오죽하면 막내가 너 사는 걸 보면 속 터진다고 같은 서울에서 독립까지 했겠어? 막내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저는 동생의 전화에 당시 2살이던 큰아들과 연년생 둘째 아들이 자지러지게 우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아르바이트 시작하기만 하면 조금 하다 무책임하게 그만두고 일당직 일만 가끔 나가며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니며 경마에 미쳐있는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가족들의 걱정을 오래도록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여보, 큰처남 당분간 우리 집에서 좀 지내게 할 수 있을까? 뭐? 보기만 해도 속 터지는 걔를 왜 집에까지 들여? 당신만 괜찮으면 내가 처남 옆에 끼고 살면서 사람 한번 만들어보게. 처남 지금은 잠깐 인생이 힘들어서 저런 식으로 도피하고 있는 거지. 원래는 착한 사람이잖아. 나도 처남 가족이니까 그런 처남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 고맙게도 남편은 자신이 직접 제 동생을 데리고 살기까지 하며 갱생을 시켜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엔 방이 3개였는데 아직 창고처럼 쓰던 방을 비워주자면서요. 세상에 부모님도 아닌 아내의 동생을 데리고 살아주겠다는 남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남편의 제안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염려스러워하면서도 굉장히 고마워해 하셨죠. 매영, 땡전 한 푼 없는 절 저희 부모님이 내쫓으셔서 이 집에 오긴 했는데요. 제 인생에 간섭할 생각은 마세요. 매영이 절 어떻게 갱생시켜 주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 누가 제 인생에 간섭하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야, 너 매영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당장 사과 안 해? 됐어 여보. 처남, 난 내 동생이 인생 포기한 듯 사는 거 더 이상 두고만 못 봐. 처남도 내 동생이랑 마찬가지잖아.
처남, 내가 살다 보니까 인생에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든 때가 있는 반면에 노력한 만큼 족족 결실이 맺어지는 황금기도 반드시 있더라. 처남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 찾아오든 간에 그동안 내가 처남이 버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쉽게 인생 포기하지 마. 제 동생은 그런 남편의 말에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남편은 그런 동생을 더 혼내지 않고 다음날 점심 퍼질러 자고 있던 동생을 억지로 깨웠습니다. 일어나 처남, 일하러 가자. 일이요? 제가 어디로 일을 하러 가요? 오늘부터 우리 가게로 출근해.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줄 테니까 우리 가게에서 일 배워. 우리 가게 나름 비법도 있는 맛집이야. 힘도 등치도 남편에게 한참 밀리던 동생은 하는 수 없이 투덜대며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남편의 고깃집은 오후 4시에 열어 새벽까지 운영하던 가게라 남편은 가게 오픈 준비를 위해 항상 점심 일찍부터 출근을 하곤 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동생은 남편이 쉬던 날 하루를 빼면 매일같이 남편을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이거 좀 놔요, 매형. 제일 바쁜 토요일인데 왜 가게도 안 나가고 날 잡으러 다니냐고요. 나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살래요. 진짜 손모가지 잘라줘? 그래야 경마 끊을래? 가게야 미안하지만 직원들한테 좀 맡겨놓으면 되지만 처남을 잡으러 다니는 거 나밖에 못하잖아. 동생은 가끔 모두가 자고 있던 새벽에 일어나 경마를 하러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동생을 잡기 위해 경마장이나 스크린 경마장 등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죠. 물론 동생을 잡아오지 못한 날이 더 많았지만 남편은 뒤늦게 슬그머니 들어오던 동생을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곤 했어요. 나중엔 주말이면 아이 현관문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졸며 동생이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눈물이 나더군요. 어떻게 혈연도 아닌 자기 처남에게 저렇게까지 지극정성일 수 있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 남편 덕분에 정말로 동생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형, 괜히 현관 앞에서 불편하게 주무시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 이제 진짜로 정신 차릴게요. 진짜야? 저번에도 그런 말을 속이고 도망갔었잖아. 정말이에요. 저 이제 가족들하고 제 조카들 그리고 누나 뱃속에는 막내 조카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보려고요. 특히 매형한테요. 매형, 저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않던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전 제가 진짜 실패한 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도 남들은 알지도 못하는 지방대 나와서 그마저도 친구들은 다 한 취업도 족족 실패하고 끈기도 자제심도 없어서 이런 도박에까지 빠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근데 매형 덕분에 깨달았어요. 이런 가족을 둔 것만으로도 사실 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하고요. 저 매형 말대로 다시 이악 물고 노력해볼게요. 이번엔 끈기 없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게요. 동생의 말을 옆에서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아 정말 혼이 났습니다. 남편 또한 동생의 말에 감동했는지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그리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뚝뚝 떨구던 제 동생을 따뜻이 안아주었죠. 잘 생각했어. 처남은 할 수 있어. 그리고 한번 해내는 법을 배워놓으면 그 다음은 더 쉬워질 거야. 우리 같이 잘 해내보자. 전엔 일을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었다던 동생은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남편의 가게 일을 했다더군요. 고기 납품업체 고르는 법, 손질하는 법, 숙성시키는 법, 손님들이 어떤 밑반찬을 좋아하고 어떻게 메뉴 구성을 해야 하는지 등등. 동생은 남편이 가르쳐주는 모든 걸 성실하게 배웠죠. 매형,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매형에게 받은 은혜 살면서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비록 같이 살지 못해도 우리 꼭 자주 복입니다. 저랑 여태까지처럼 술도 자주 마셔주셔야 돼요. 어디 멀리 떠나? 내일이면 어차피 또 가게에서 볼 건데 뭘 그렇게 아쉬워해? 왜 안 아쉬워하겠나? 부모인 우리도 해주지 못한 일을 해준 자네를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김서방, 자넨 우리 가족의 은인일세. 정말로 고맙네. 제 동생은 그렇게 저희 집에서 약 3년을 살고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동생의 이사를 도와줬죠. 그날 저희 부모님은 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어요. 이후 동생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남편의 가게에서 독립해 자신의 고깃집도 따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남편과 둘이 만나 술도 마시고 자주 연락도 하며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가끔 막내가 자신도 좀 껴달라며 질투할 정도로 말이죠. 여보, 내 동생 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앞으로 어머님 그리고 우리 서방님이랑 아가씨한테 더 잘할게.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잖아. 내 동생도 결혼할 때도 먼저 1,000만 원씩 턱턱 주라고 하고 이젠 고향 내려가 살고 계신 우리 어머니도 잘 챙겨주고 말이야. 당신이 잘하니까 나도 처가에 더 잘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일로 남편에 대한 제 애정과 신뢰는 한결 더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이였지만 저와 두 아들 그리고 막내딸에게도 아주 좋은 남편이자 아빠였죠. 그렇게 우리는 양과 아도 화목하게 잘 지내며 아이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17년 뒤 저희 집엔 아주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가게 두 곳 모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번화가 있다는 게 장점만 될 줄 알았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되기도 하네. 손님이 있어야 비싼 월세도 낼 텐데 말이야. 더 이상 직원들 줄 월급도 없고 질 좋은 고기도 식재료도 쓰기 힘든 지경이야. 어떻게든 가게 살려보려고 받은 대출만 해도 한두 푼이 아닌데 결국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이 왜 미안해. 세계적 재난이 당신 탓도 아니잖아. 괜찮아 여보. 이렇게 든든한 아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남편은 마스크 시국으로 인해 결국 두 곳의 가게 모두 문을 닫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가게를 살려보려 뒤늦게 낮장사와 배달도 시작해봤지만 이미 입은 타격이 너무 컸었거든요. 누나, 매형 괜찮아? 어제 통화할 때 목소리 들어보니까 너무 안 좋으시더라. 하긴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가게였으니 그러실만 하지. 내가 형편이 괜찮으면 돈을 빌려드렸을 텐데 우리 가게도 그나마 회사 밀집 지역에 있어서 점심 장사로 버티는 중이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 너도 이제 두 딸 아빠인데 당연히 네 가족부터 챙겨야지. 네 매형 걱정은 마. 강한 사람이잖아. 벌써부터 다른 일 알아보고 있어. 애가 셋인데 가장이 놀 수 없다면서 말이야. 책임감이 강했던 남편은 우울해할 시간도 없이 곧장 아파트 경비를 구하더군요.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했던 3교대 근무로 말이죠. 여보,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다른 일 하려니까 많이 힘들지? 괜찮아. 하루 종일 서서 일할 때보다 지금 일이 더 편하기도 하고. 남편은 걱정할 저를 위해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은 크게 상심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동안 남편은 집에서든 외식이든 삼겹살 등 구워 먹는 고긴 입에 넣지도 못했고 먹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외출했을 때 고깃집이 보이면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쓱 돌리곤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 전보다 손도 많이 잡아주고 자주 안아도 줬어요. 얘들아, 앞으로 아빠 출퇴근하는 거 배웅하고 마중할 때마다 잊지 말고 꼭 안아드리자. 그럼 아빠한테 큰 힘이 될 거야.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과 달리 당시 중3, 중2로 한창 사춘기였던 아들들은 많이 쑥스러워하더군요. 하지만 그토록 좋아하던 아빠를 위해 빨개진 얼굴로 용기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엔 남편이 출퇴근할 때가 아니어도 전보다 훨씬 자주 자기들 아빠에게 스킨십을 하곤 했죠. 그런 가족들의 노력에 다행히 남편은 굉장히 기뻐해줬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던 어느 날부터 남편은 한 번씩 어두운 표정으로 퇴근을 하더군요. 그리고 출근할 때도 한숨과 함께 문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죠. 저와 아이들이 안아줄 때도 왠지 우울해 보이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당신 요새 일이 많이 힘들어? 아니면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냥 아파트 입주민 중에 좀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서. 까다로워? 어떻게? 별건 아니야.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쌓여서 내 표정이 안 좋았나 봐. 그래도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지. 세상에 어떻게 다 순하고 좋은 사람만 있겠어? 안 그래?
그렇긴 한데 너무 힘들면 참지 말고 꼭 얘기해. 당신은 책임감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 가끔 힘들다는 말을 너무 안 해서 걱정이야. 다 참을 만한 일은 참는 거지 뭐. 난 당신하고 애들만 보면 피곤함이 싹 가신다니까? 괜찮다는 자신의 말과 달리 남편은 종종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느 날은 잠꼬대로 죄송합니다 사모님 하고 죄진 사람 같은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리기도 했죠. 이 사람이 대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퇴근한 뒤 남편이 일하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응원도 해줄 겸 밤까지 근무해야 하는 남편의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싸가지고요. 남편은 경비실 앞에 나와 서 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소리쳐서 인사를 하려는데 그 앞에 제게 뒷모습을 보이고 서 있던 여자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듣고 멈칫하고 말았죠. 진짜 일 똑바로 안 할래요? 여기 그릇 깨진 거 보이죠?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지는 알아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런데 전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사모님 댁 문 앞에 내려놨었어요. 그러니까 택배로 온 그릇이 깨져 있던 건 택배사나 구매한 업체에 문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실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된 택배를 직접 대가까지 가져다 드리는 게 경비원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몇 번이나 저랑 다른 경비원들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었잖아요. 뭐예요? 입주민들 애로사항 들어주고 뒤치다꺼리 해주는 게 경비원 일이지. 그럼 아니에요? 괜히 택배기사한테 공동현관 비밀번호 알려줬다가 범죄라도 생기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예요? 내 딸이 범죄에 노출되면 책임질 거냐고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월급이 다른 데보다 꽤 높다면서요? 어디 그 좋은 직장 내가 잃게 해줘요? 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다시 잘 보니 남편은 그 여자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아파트 입주민인 것 같은 그 여잔 말도 안 되는 일로 제 남편에게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남편한테뿐 아니라 다른 경비원분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일삼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까다로운 입주민이 있다던 남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바로 그 사람이겠구나 하고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막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군요. 그죠? 잘못했죠? 당신은 그냥 여기 아파트 사람들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말 거역하지 말라고요. 이 그릇 배상 못하겠으면 아저씨가 직접 택배사든 여기 업체든 전화해서 배상을 받거나 교환을 하던가 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금 내 말 무시해요? 네? 죄송하지만 사모님,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저씨가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언젠 잘못했다더니 시키는 일은 또 못하겠다는 거야 뭐야? 저번에 와서 버릴 쓰레기 좀 가지고 가라는데 그때도 똥 씹은 표정이더니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아저씨네. 짜증나니까 이거나 받아요. 이게 뭔데요? 보면 몰라요? 분리수거할 재활용 쓰레기지. 귀찮아서 한 번에 다 모아놨으니까 아저씨가 분리수거는 직접 해요. 어차피 재활용 쓰레기장 정리도 아저씨 일이잖아요. 공간관리는 저희 일이지만 입주민분들 쓰레기를 이렇게 받아서 분리수거하는 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사모님, 한두 번이야 그냥 이런 요구들을 들어드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당연하게 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저뿐 아니라 다른 경비원분들한테도 계속해서 똑같이 이러실 거잖아요. 종이면 종답게 닥치고 시키는 일이라 할 것이지. 왜 사사건건 말대꾸야? 당신 진짜 잘리고 싶어? 어? 그래도 남편의 직장인지라 저는 화를 꾹 참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반말을 찍찍 뱉으며 남편의 어깨를 마구 밀치기까지 하자 눈이 돌더군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남편과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이봐요. 지금 내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 폭행인 거 몰라요? 남편? 이젠 직장에 창피한 줄 모르고 자기 아내까지 불러들여? 제 외침에 그 여잔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뒤를 휙 돌더군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린 둘 다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선생님? 정희 어머님. 그 여자의 정체는 바로 저희 반 반장이던 학생의 학부모였거든요. 당시 전 5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죠. 그것도 꽤 극성 학부모 말이죠. 얼마 전엔 절 찾아와
무려 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슬쩍 찔러주길래 기겁을 한 적도 있어서 확실히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런 거 저희 못 받아요. 얼른 도로 가져가세요. 아이, 그러지 마시고요, 선생님. 이거 받으시고 우리 딸 좀 앞으로 더 잘 챙겨주세요. 저희 딸이 누굴 막 좋아하고 따르는 애가 아닌데 선생님 반이 되고 나선 선생님을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귀찮다고 원래는 하려고 들지도 않던 반장까지 도맡았다고요.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이 학교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라면서요? 딸 친구 엄마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졸업하고 나서도 학생들이 그렇게 찾아온다면서요? 에휴, 그런 인망 두터운 분이 우리 딸 담임 선생님이 돼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이건 저희 딸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희 딸을 너무 잘 가르치고 이끌어주신 데에 대한 감사 표시기도 해요. 제가 이혼하고 저희 딸을 어릴 때부터 혼자 키웠는데 그래서 애착이 좀 남달라서요. 딸은 제 전부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저는 못 받아요, 어머님. 어머님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전에도 후에도 그 여잔 다닌다는 회사는 어쨌는지 가끔 몰래 학교 복도에 서서 수업을 지켜보기도 하고 종종 5학년인 딸을 교문으로 태우러 오는 등 정말 극진히 딸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몇 번 찾아와서 딸의 성적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 상담까지 했었죠. 제 앞에서 늘 선생님 하던 사람이 실제 성격은 경비원에게 갑질이나 하는 엉망인 사람이었다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긴 다른 애들보다 자기 애만 제일 많이 하나라도 더 챙겨달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할 때부터 이기적인 성향은 좀 알아보긴 했었지만은요. 그 여잔 당황스러운 말투로 제게 묻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 그 여자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죠. 선생님 남편분이 경비원 분이셨어요? 설마 이 사람이 당신 학생 학부모야? 맞아. 세상 참 좁네. 학부모를 내 남편한테 갑질한 입주민으로 만나고. 안 그래요, 정희 어머님? 그게요, 선생님. 갑질이 아니라 제가 원래는 안 그러는데요. 오늘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 화풀이를 경비원한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정희 어머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인성이 엉망이시네요. 어디 감히 말도 안 되는 일로 억지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손찌검까지 해요. 제가 학교에서 마냥 사람 좋아 보였죠? 근데 제 가족 일이라면, 특히 우리 남편 일이라면 눈이 뒤집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래 안 그런다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원래도 부당하게 자기 택배 배달시키고 이렇게 돈 갈취하려고 들고 쓰레기 배출까지 시키는 것 같던데요. 지금도 제 남편한테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시키고 있었잖아요. 우리 남편이 요즘 계속 힘들어하던 게 다 정희 어머님 때문이었네요. 그 여잔 제 남편에게 갑질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제 앞에선 우물쭈물하기밖에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잔 자기 딸에겐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자신이 딸에게 약한 사람이라고 직접 제게 말했었거든요. 그런 딸이 진심을 담아 선생님 너무 존경해요 하는 손편지까지 써줄 정도로 따르던 담임 선생이었으니 쩔쩔 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죄송해요, 선생님. 전 이 아저씨, 이분이 선생님 남편분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 남편이면 갑질하면 안 되고 제 남편이 아니면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정희는 그렇게 친구들한테 배려심도 깊고 행동도 올바르던데 어떻게 이런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바르게 큰 거죠? 그 착한 정희까지 어머니 모습을 보고 나쁜 물이 들까봐 걱정이네요. 어머님,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에요. 아무리 정희가 많이 큰 나이라고 해도 아직 어린애라고요. 원래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굴면 안 되는 일이지만 부모는 더더욱 행동거지에 신경을 써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요. 어머님이 정희를 자기 자신보다도 끔찍이 아낀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 어머님은 오히려 정희를 망칠 수밖에 없는 분이시네요. 정희를 정말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성인으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제 남편뿐 아니라 다른 경비원 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선생님.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그 여자의 딸이자 제 학생인 정희였죠. 정희는 멀리서부터 걸어오며 우리를 보고 대화까지 대략 전부 들은 것 같더군요.
정희는 더더욱 당황한 그 여자에게 인상을 찌푸리며 화를 내더라고요. 정희야, 벌써 학원 다녀온 거야? 언제 시간이 이렇게 됐지? 나 다 들었어, 엄마. 경비원 아저씨가 선생님 남편이란 얘기까지 전부 다. 엄마,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경비원분들이나 청소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발 막대하지 말라고 했지? 학교에서 선생님은 상대방 직업이 뭐든 간에 항상 서로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정작 나를 더 똑바로 가르치고 키워줘야 할 엄마가 그렇게 못나게 굴면 난 대체 뭘 보고 배우라는 거야? 선생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엄마 때문에 선생님이 나 미워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얼른 선생님하고 아저씨한테 사과해. 얼른.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너무 창피해요. 정희는 자신의 엄마에게 울먹이기까지 하며 바른 말만 내뱉더군요. 그리고 그 여잔 자신의 딸이 내뱉은 창피하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그 여자는 눈에 눈물까지 고인 얼굴로 우리에게 허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워낙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직하려고 해도 혼자서 애를 키워야 하다 보니까 연봉이 비교적 높은 지금의 회사에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예민해지고 화풀이할 대상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정말 반성하겠습니다. 2번 다신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아도 그러시면 안 되셨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과하셨으니 앞으로 제 남편 통해서 지켜볼게요. 그동안 당했을 남편을 생각하면 솔직히 아직 많이 분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린아이 입장에서 자기 부모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건 상처가 되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에 극심하고 참은 거죠. 그 여자는 자신의 딸을 데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사과하며 아파트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제야 풀이 죽어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당신 학생이랑 학부모 앞에서 창피했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 학교 근처가 아니라 더 멀리 있는 아파트 경비를 구할 거 그랬어. 당신은 선생인데 내가 당신 학생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이면 당신이 좀 그럴 거라는 생각을 못했네. 창피하긴. 난 오히려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감동이었어. 당신 이런 수모를 참아내면서까지 이 일을 계속했던 건 전부 다 가족 때문이었잖아. 난 당신이 이런 심한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냥 해맑게 굴었네. 오히려 내가 미안해.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난 가족들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고 하나도 안 고생스러워. 남편은 끝까지 강한 척을 했지만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눈물 없던 사람이 이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나 싶어 저도 연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평소라면 그때 남편이 눈물까진 흘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토록 잘 되던 사업이 망했던 일로 당시 남편은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마음도 약해져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달래주었죠. 저는 그날 남편에게 도시락을 건네준 뒤 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정성스러운 술안주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퇴근한 남편과 시간이 늦도록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고생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정희 어머니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선생님, 어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선생님과 남편분께 죄송했습니다. 선생님, 혹시나 이번 일로 저희 딸을 미워하거나 차별하진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려요.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딸은 저랑 다르게 정말 생각이 바르고 착한 아이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교권이 바닥에 떨어진 세상이라지만 선생이 자기 자식에게 혹시라도 불이익을 줄까봐 부모가 노심초사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더군요. 물론 그런 선생님은 별로 없지만 말이죠. 저는 정희 어머니에게 단호한 답장을 남겼어요. 어머님의 행동엔 여전히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제가 어른들의 일을 학교에까지 가져가진 않을 겁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정희는 똑똑하고 바른 학생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는 그런 일로 학생을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적 입장과 지위를 이용해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도 부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보니
평소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을 정희가 그날은 제 눈치를 보며 시무룩해 있더군요. 저는 정희를 따로 불러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정희야, 너 왜 오늘은 선생님한테 살갑게도 안 굴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들어? 혹시 어제 선생님이 정희 엄마한테 모진말을 해서 서운했어? 아니면 선생님이 어제 정희 말대로 정희 널 미워할까봐 무서운 거야? 네, 맞아요. 저는 선생님을 진짜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저희 엄마 때문에 이제 저 안 좋아하실까봐 무서워요. 그런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어. 선생님은 우리 정희 여전히 너무 예쁜데? 정희야, 누군가한테 화가 나고 밉다고 해서 그 감정을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한테까지 옮길 필요는 없어. 그러지 않는 게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러하듯이 정희도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 미워하는 감정은 가지지 않도록 노력해봐. 정말이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요,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저희 엄마한테 한 번 더 진짜 크게 뭐라고 했거든요. 저희 엄마요, 진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줄 줄도 모른다고 책에서 읽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저를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해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앞으로 저희 엄마 절대 못 그러게 할 테니까 저희 엄마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고작 12살인 아이의 입에서 정말 조숙한 말이 흘러나오더군요. 아이의 부모 사랑에 저까지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그날 이후 가끔 딸을 데리러 오던 정희 어머니를 마주칠 때마다 저는 정희를 봐서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희 어머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전처럼 상냥하게 대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희 어머니는 안도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날 이후 저와 마주칠 때마다 정희 어머니는 선뜻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까이 다가올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얼굴은 아주 새빨개진 채로 말이죠. 그래도 학생의 학부모니 제가 먼저 그렇게 다가갔던 거예요. 당신 요즘엔 아파트에서 또 부당하게 구는 사람 없어? 없어. 아파트 사람들 대부분 다 좋아. 거기에서 오래 산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 제일 오래 일한 경비분께 들어보니까 당신네 학생 집은 전세로 이사 온 지 6년쯤 됐었대. 아마 그때 이혼하고 우리 아파트로 이사 온 게 아닌가 싶어. 근데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해가 갈수록 그 여자 갑질이 심해졌었나 봐. 혼자 애 키우면서 그 사람 말처럼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성격도 포악해진 게 아닌가 싶네. 아무튼 다들 기피하려고 들었던 그 여자가 당신 눈치를 봐서인지 온순해지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더라고. 나뿐 아니라 다른 경비분들도 마음고생 많았었거든. 아무튼 이제 나 못 살게 구는 사람 정말로 없으니까 당신 한 번씩 와서 나 일하는 거 들여다보는 거 그만해. 저는 그 뒤 남편이 걱정돼서 남편 말대로 한 번씩 찾아가 잠시 동안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었습니다. 조금 집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남편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행히 그날 이후 더 이상 그런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할 일은 없었죠. 요즘 그 사람 있잖아. 나 볼 때마다 갑질은커녕 아주 꽉듯하게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하더라. 그 집 딸은 원래도 나랑 다른 경비원들한테 엄청 깍듯하게 인사하고 다니는 착한 애였고 말이야. 저번엔 그 사람이 나한테 글쎄 케이크를 사다 주더라고. 다른 경비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말이야. 그리고 은근슬쩍 나한테 당신한테 자기가 정말 변했다고 잘 좀 말해달라고 했어. 괜히 당신 이용해서 남 눈치 주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내버려두려고. 그래야 앞으로도 다른 경비들한테 또 갑질하지 못하지. 그 후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시간이 흘러 정희는 6학년으로 진학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정희 어머니는 정희와 함께 꽃다발까지 들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정희야, 졸업 축하해. 정희 네 담임선생님께 들었어. 너 경기도로 이사 간다며? 네, 맞아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드디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사셨거든요. 저도 이제 남의 집살이가 아니라 진짜 우리 집에서 살게 됐어요. 엄마 직장하고도 별로 멀지 않대요. 근데 우리 집이 생긴 건 좋은데 앞으로 선생님을 자주 못 찾아뵙게 된 건 너무 아쉬워요. 친구들하고 멀어지는 것도요.
그래도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알았어. 선생님이 꼭 정희 기억하고 있을게. 정희 어머님, 이사 가셔도 잘 지내시고 정희도 잘 키우시길 바래요. 네, 선생님. 저 이 꽃다발이요. 사실 선생님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네? 제 거요? 네, 지금 담임 선생님께는 따로 드렸고요. 정희 건 차에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정희가 누구보다 많이 따랐던 분인 선생님께도 꼭 꽃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다른 선물을 드린다고 해도 어차피 안 받으실 것 같아서요. 선생님, 제가 남편분께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을 차별은커녕 많이 아껴주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 같았으면 절대 못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의 넓은 마음과 엄한 가르침, 제 딸뿐만 아니라 저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다른 인연이었던 정희와 정희 어머니와 작별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꽃다발과 감사 인사를 받으니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이후 두 사람을 배웅한 뒤 저는 멀어져가는 차를 보며 부디 정희 어머니가 바르고 착한 정희에게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 살아가길 바라주었죠. 남편은 정희네가 이사가던 날 정희 어머니가 예전엔 정말 죄송했다며 경비원 분들에게 모두 갈비 세트를 돌리고 갔다고 말하더군요. 덕분에 우리 5 식구는 그날 저녁 갈비로 배가 터지게 호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정희가 졸업하고 이사갔던 해 우리 가족에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어요. 매영, 지금 하는 경비일도 좋지만 이제 슬슬 다시 장사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나도 하고 싶지. 워낙 그 일에 애착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겨우 빚 다 갚은 상황에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새 시국이 거의 풀려서 저도 다시 제법 살만해졌어요. 집사람이 하는 네일아트 가게도 매상이 쑥쑥 오르고 있고요. 매영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결혼하고 내 가게 장사커녕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절 이렇게 사람 만들어주시고 아내와 자식까지 만나게 해준 매영한테 저는 뭔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저희 아내도 매영 일이라면 얼마든지 돕고 싶다고 해줬고요. 이제 그때 매영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갚게 해주세요. 동생은 선뜻 자신이 남편의 재기를 돕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남편이 얼마나 다시 가게를 차리고 싶어 했는지 알았던 터라 그런 동생의 말에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요. 남편 또한 그런 동생에게 많이 고맙고 미안했는지 눈가를 붉히며 고맙다고 말했죠. 그렇게 남편은 동생의 도움과 시어머니 약간의 지원 덕에 예전 1호점이 있던 번화가에 다시 고깃집을 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과 같은 위치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새로 얻은 장소가 전에 비해 위치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아직까지 아주 성실하게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행히 남편 가게를 기억해주던 손님들이 꽤 있어서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중이죠. 남편은 앞으로 더 열심히 가게를 키워서 닫았던 2번째 매장도 다시 여는 것이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큰처남, 왜 돈을 안 받겠다는 거야? 애초에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매영 아니었으면 제 수중에도 없었을 돈이에요. 정 고마우면 앞으로 술은 매번 매영이 사시던가요. 맛있는 안주랑요. 그럼 됐죠? 동생은 끝까지 남편이 다달이 갚겠다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고마운 마음에 전보다 자주 동생을 만나 술을 사고 조카들과 올케에게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물론 막내 동생네 집에도 잘하긴 하지만 첫째 동생네와 우리 집이 더 끈끈해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과 시어머니 모두 아직 아픈 데 없이 많이 정정하십니다. 제 동생들과 시동생, 시누이 또한 자기 가정을 성실히 꾸리며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평화로운 요즘 유일한 걱정이라면 올해 고3인 큰아들과 고2인 작은아들의 수능 문제뿐이겠네요. 그것도 뭐 두 아들과 막내딸 모두 워낙 공부에 열심인지라 크게 걱정하진 않는답니다. 저는 앞으로 누구보다 강하고 훌륭한 저희 남편이 아무리 힘든 풍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도우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듬직한 아내이자 새 아이의 엄마로서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말이죠. 또한 지금껏 그래왔듯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훌륭한 선생님으로 남고자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남편에게 갑질을 했던 정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다 보면 아이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가르치는 학부모님들을 한 번씩 만나곤 해요. 그런 분들께 이 자리 빌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어머니께도 말씀드렸듯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랍니다.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한 직업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올바르고 건강한 사고방식과 정신입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성장한 아이는 거칠고 매정한 세상을 쉽게 부러지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자식을 진심으로 위하고 아낀다면 부디 부모인 스스로부터 바른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저출산이 나라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 요즘 더없이 소중하기 그지없는 우리 아이들이 모두 올바르게 자라길 바랍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즐겁고 행복한 매일 보내세요.